평생 딸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동물처럼 가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80살 정순자는 도심 한복판 고급 빌라의 작은 방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고 벽에는 색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순자는 활기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딸 지연이 그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아침이네요. 순자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발목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낍니다. 내려다보니 이상한 고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고리에는 가는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줄은 화장실 옆 벽에 매달린 게 목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순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간이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깥 공기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어제는 뭘 했었는지, 언제부터 이 방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흐릿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딸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순자는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국밥집을 떠올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며 딸 지연을 서울대까지 보냈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배달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똑같았고 맛도 싱거웠습니다. 예전에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의 깊은 맛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가 그리워지네요. 오후가 되자 딸 지연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지연아, 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니? 엄마, 여기가 요양원보다 훨씬 좋잖아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의 말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밖에 나가고 싶어. 엄마, 밖은 위험해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최고예요. 지연은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고요함이 과연 평화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녁이 되자 다시 음식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순자는 발목의 고리를 다시 만져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채워져 있는 걸까요? 자신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날 이렇게 둘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순자의 물음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라디오 소리에 맞춰 졸고 있던 어느 오후 갑자기 오래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지연이 사준 간단한 폴더폰이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한수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친근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보호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푸른 소나무 요양원에서 퇴소하신 이후로 경과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양원요? 죄송한데 저는 요양원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순자의 대답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수진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순자 여사님, 주민등록번호가 5년생 맞으시죠? 따님이 김지연 씨이시고요? 네, 맞습니다만.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희 시설에 계셨는데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 아니세요? 순자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헷갈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따님께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사님, 몸조리 잘하시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때 벽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기도 하고 렌즈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여 소리의 출처를 찾아봤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옆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자신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왜 쓰레기통에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입소동의서.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지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입소 날짜는 작년 3월, 퇴소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입소 사유란에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일까요? 그런데 서류 뒤편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것 같았는데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당신 딸을 믿지 마세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메모를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왜 딸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문득 아까 전화했던 요양보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요양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도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신 딸을 믿지 마세요. 이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녁 무렵 지연이 들어왔을 때 순자는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왠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연아, 오늘 요양보호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평상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전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전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 있었다고 하던데. 엄마, 그런 착각 때문에 걱정이에요. 엄마는 계속 여기 집에서 지내셨어요. 지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발견한 서류들과 메모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순자는 다시 그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요양원 서류였고 지연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이 요양원에 있었던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벽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을 믿지 마세요. 며칠 동안 순자는 그 메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 딸을 믿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 보이는 모습이었고 전화 통화를 하며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네, 이사님. 그 건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목의 고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급한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간 사이 순자는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벽장 안쪽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벽장 맨 안쪽 구석에 노트북 가방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연의 개인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아무 없이 바로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노무관리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노무관리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정순자 어머니 관리 지침서.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절대 외출 금지 마이너스 언론 노출 시 회사 이미지 실추 위험이. 방문객 접촉 차단 마이너스 외부인과의 대화 금지 3. 의료진 접촉 최소화 마이너스 정신상태 진단 받지 않도록 주의 4. 요양원 입소 기록 철저히 은폐 5. 치매 환자로 위장하여 증언 능력 무력화.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위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운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본인의 대표이사 승진의 치명적 타격 예상.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입을 막아야 함.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 이런 거짓말을 꾸며내는 걸까요? 문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계별 격리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요양원 입소 완료 2단계 마이너스 가정 격리로 전환 현재 진행 중 3단계 마이너스 치매 진단서 위조 필요시
4단계 마이너스 법적 후견인 신청 최종 단계.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요양원에 있었고 지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작은 방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흐릿하긴 했지만 요양원의 하얀 복도와 같은 방을 쓰던 할머니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는 요양원에 있었어. 그런데 왜 기억이 이렇게 흐릿하지? 문서를 더 읽어보니 약물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및 의식 흐림을 위한 약물 투여, 마이너스 음식이나 물에 혼합하여 제공.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기억을 잃게 하는 약을 먹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연의 개인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언급하실 때가 있다.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손녀 민서의 생일 파티에 부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 민서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지연이 방에 들어왔을 때 순자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지연이 가져온 음식을 보며 순자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이 들어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지연아, 나 배가 안 고파. 엄마 약하시니까 꼭 드셔야 해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척했지만 순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키운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순자는 발목의 고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바깥 세상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자는 지연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박할머니, 간병사들이 가족이 연락을 금지했다고 말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순자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고리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구조였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그는 구조로 완전히 감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어. 순자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인가요? 저 정순자인데요. 1204호에 살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 정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딸이 저를 가두어 놓고 제발 좀 꺼내주세요. 경비실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따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외부인은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 이미 모든 것을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순자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찢어서 도와주세요라고 쓴 천 조각을 창문 틈으로 내밀어 흔들어 봤습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카메라 렌즈가 순자의 움직임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말을 안 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CCTV에 다 나왔어요. 창문에서 난리를 치고 경비실에 이상한 전화까지 하고.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순자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치매인 주제에 왜 이렇게 말썽이에요? 엄마는 나 몰라보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만해요. 엄마가 입 열면 내 인생도 끝이라고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0년 걸렸어요. 이제 대표이사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요. 순자는 딸의 진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친어머니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과거 이야기들,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치매 진단서도 만들 수 있고 법적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순자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딸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순자는 손녀 민서를 떠올렸습니다. 민서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지만 지연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순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피로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결에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정 여사님 깨시면 안 돼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속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약이 음식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계시면 다칠 일 없어요. 따님 지시입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순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순자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빼앗기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될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네.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녀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당황한 듯 창문 쪽으로 피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서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즉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깊게 주무세요? 민서가 순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그녀의 눈에 순자의 발목에 채워진 고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발목에 개 목줄 같은 것이 채워져 있고 그것이 화장실 벽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할머니를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이 끔찍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발목골이 벽에 매달린 줄, 좁은 방의 감옥 같은 구조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남자가 창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이 집 손녀예요. 당신은 누구죠? 수리기사예요. 할머니가 요청하셔서. 새벽에 무슨 수리를 해요? 할머니는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남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급하게 현관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할머니가 학대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목에 고리가 채워져 있고 감금된 상태예요. 신고를 마친 후 민서는 계속해서 순자를 깨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민서예요. 한참 후에야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민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야, 너 언제 왔니? 할머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자는 민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냈던 일, 지금 이 방에 감금시킨 일, 약을 먹여 기억을 잃게 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고요? 민서야, 내 엄마는 이제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방 안의 상황을 살펴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던 곳인가요? 발목에 이런 걸 채워놓다니. 경찰관들은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서가 촬영한 자료들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경찰관들과 마주쳤습니다. 김지연 씨죠? 경찰입니다. 어머니 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파악하고 항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안전을 위해. 엄마, 그만해요. 민서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 대우인가요? 민서야, 내가 뭘 알아? 할머니 상태가. 할머니는 정상이에요. 저랑 정상적으로 대화했어요.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김지연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가정사예요. 어머니가 진짜 치매였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순자의 발목에 채워진 고리, 감금 상태의 방, 민서가 목격한 모든 것들까지. 지연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민서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자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연은 체포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정사야. 어머니가 진짜 치매였다고. 담당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발목에 고리를 채우고 감금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문서는 뭡니까? 형사가 꺼내 보인 것은 노무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순자가 발견했던 그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당신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인데 부인하시겠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치매 환자로 위장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순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는 진단서를 보며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정상적 노화 수준입니다. 치매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겪으신 기억 장애는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인한 의식 저하 증상이었던 것 같네요. 의사의 진단서는 지연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지키려던 지연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정순자 할머니의 손녀 김민서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저지른 학대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할머니는 발목에 개 목줄 같은 고리가 채워진 채로 작은 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말입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으며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회사 이미지에만 집착한 어머니가 저지른 학대입니다. 할머니를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고 홀로 어머니를 키우며 서울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서는 병원의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민서야, 고생했어. 내가 없었다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래도 지연이가 걱정돼. 내 딸인데. 순자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 순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마주보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지운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존재가 부끄러웠어요.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안사를 알게 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말 못하는 외로움이 제일 무서운 거야. 너도 언젠가는 늙어. 그때 내 딸이 너를 이렇게 대한다면? 순자의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넌 내 딸이야.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친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 어머니를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법정에 선 지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서와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연, 어머니 정순자 씨에 대한 감금 및 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직을 맡게 된 뒤 어머니가 언론에 노출되면 큰 타격이 될까봐 보호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발목에 고리를 채우고 화장실 옆 작은 방에 감금한 것이 보호입니까?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든 것이 보호입니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정식 진단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단했습니까? 그리고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후 왜 가정에서 감금했습니까? 검사는 지연이 작성한 노모관리 매뉴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피고인의 진짜 의도가 명확합니다. 언론 노출 시 회사 이미지 실추 위험, 치매 환자로 위장하여 증언 능력 무력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라니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본 것 아닙니까? 그때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자 씨, 딸 김지연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발목에는 개 목줄 같은 것을 채웠고 화장실에서 멀리 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딸이 저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순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일 슬픈 것은 딸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발목에는 고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성공에만 집착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인간성을 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들이 회사에 알려지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성공이 진짜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당신은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나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성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희생시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인생도 함께 붕괴된 것입니다.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명령합니다. 지연은 판결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되었고 사회적 신용도 추락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민서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때 법원에서 나오는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해.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렴. 민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민서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민서야, 할머니는 이제 자유야.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거야.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직접 찾아준 이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발목에 고리도 없고 잠긴 문도 없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정말 좋네요. 순자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흙냄새와 새소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하는 카메라도 없고 약이 들어간 음식을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들이 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책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는 신문을 읽어드리는 일이 순자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줄까 해. 순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곤 했습니다. 순자 씨, 도시에서 오셨는데 농사일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젊었을 때 국밥집 하면서 직접 채소도 길렀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순자는 흙을 만지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서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서울에서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서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서는 할머니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짜 미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엄마 소식은 어떠니? 순자는 여전히 딸을 걱정했습니다. 엄마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지연이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실제로 지연은 교도소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매주 받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성공에 대한 강박과 열등감이 당신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것도 결국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마을 도서관에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는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순자 씨,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딸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딸의 그늘에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저다운 삶을 찾았거든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나를 묶었던 그 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감했던 거였어요. 나는 이제 그 끈을 내려놨고 햇살이 다시 나를 감싸고 있어요. 기자는 순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민서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요? 뭘 후회해? 엄마한테 당하신 일들 말이에요. 순자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손녀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강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야. 이제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어. 몇 주 후 지연이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딸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함 대신 겸손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순자는 자연스럽게 딸을 맞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는 이미 했어.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지연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답게 살면 돼. 성공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야. 그날 저녁 3명의 여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할머니는 이제 진짜 자유야.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더욱 행복해. 순자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사람답게 말이야. 해가 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햇살이었습니다.